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2%대로 잠시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연속으로 다시 3%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농산물 같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석유류 제품 가격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변에서 가장 가격이 낮아 손님이 늘 몰리는 곳입니다. 이동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점이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725원을 넘겨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1월에 2.8%를 기록했지만 다시 두 달 연속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20% 넘게 오른 농산물 값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월 70%를 넘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였던 사과는 3월엔 88%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배는 87.8%, 겨울철 저렴한 과일이었던 귤 역시 68.4% 올랐습니다. 토마토와 대파값도 오르며 채소류 가격 역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가격도 택시요금은 13%, 시내버스비가 11.7% 올랐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제품도 1.2% 올라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유가와 날씨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3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달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장바구니 물가는 과일값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 즉 사과 수확철이 되면 어느 정도 과일값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사과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오유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 초록잎과 꽃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열흘가량 이른 현상입니다. 나무를 심은 지 19년 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문제는 냉해입니다. 꽃이 빨리 피면 봄날 갑자기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꽃이 얼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수확 직전 탄저병까지 겹쳐 생산량이 30%나 감소했습니다. 금사과, 금배값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았던 터라 올해 전국의 사과나무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11일가량 빠릅니다. 물을 뿌려 냉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세 살수 장비가 있지만 이런 장치가 설치된 농가는 전국의 1%가량. 이상 저온이 닥칠 경우 올해 사과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의 계약 재배 물량을 각각 22%, 7%씩 늘리고 사과 소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비용도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해 10%가량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 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현재 22.6%에서 35%까지 높이겠습니다. 또 냉해 예방시설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올해 처음 냉해 방지 약품을 긴급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도 발표하고 지원금도 쏟아부었는데요. 일부 논란만 키웠을 뿐 실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추세인 만큼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800억 원을 투입했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1,500억 원을 쏟아부으며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즉시 투입하여 금주부터 시행하고 하지만 치솟던 과일 가격은 한 달 전보다도 3.3% 더 올랐고 전체 농산물 값도 한 달 전보다 1.3% 더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금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낮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체감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통계청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살 수 있는 동일한 가격을 통계에 반영한다며 정부 할인 지원금이 반영된 가격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할인 지원금만으로는 먹거리 물가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는 게 있는데 1,000억을 가지고 물가 부담을 없앤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역부족이죠. 정부는 큰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은 변수가 많아 성급한 낙관은 위험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체감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관련 부처의 판단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우리 사회의 큰 갈등이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를 밝히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은 긴 시간을 들여 외국의 사례까지 제시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며 최소한이다라는 걸 조목조목 설명했고 여기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어느 대목에 방점을 찍을 건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는 담화에 없는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전 국민 듣기 평가를 다시 하라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 머리 기사입니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2,000명 첫 협상 시사라는 제목을 단 신문이 있고 2,000명은 최소치, 설득은 없었다.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는 제목도 있습니다. 갈등 핵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언론들의 해석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와 대통령실의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연설 대부분 시간 동안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배경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의 여지를 남긴 부분은 1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담화 직후 여당에서조차 세계의 경읽기, 어린애 투정 같았다는 평가가 쏟아질 만큼 그간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예정에 없던 KBS에 출연해 대통령 연설에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미 연설을 통해 2,000명에 대한 대통령 고집을 확인했다는 야당은 왜 참모들이 재해석을 강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2,000명 고수로 들은 국민과 언론, 의사들이 잘못입니까?
바이든과 난리면에 이어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까? 50분 넘게 연설을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대통령 담화에서 어떻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건지 방침을 읽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오늘 대통령실의 제안에 의료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담화로 대통령과 정부가 2,000명 조건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전공의 단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사직 전공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 가운데 66%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해야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분노와 불신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2,000명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는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 논의를 하고 논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내용인데 그걸 정리해서 담아야 발표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논박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전파 낭비죠. 다만 일부 교수는 전공의 대표에게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십시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에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도 대통령 담화에 대해선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진료 제한을 내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달 첫 주 10곳에서 지난주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서입니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수련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예비 인턴들은 마감일인 오늘 임용 신청을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무력 도발에 나선 지 보름 만인데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을 해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를 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6시 53분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북쪽으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시험을 추가로 벌였다고 공개한 만큼 새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미리 저장해두었다가 빠르게 꺼내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북한이 미국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체계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괌까지 충분히 날아가면서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총선 개입 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동향들은 지속 추적해 왔고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발사를 한 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달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로 추가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은 오늘 제주 동남쪽 상공에서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우리 공군 F-15K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계획돼 있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한의 총선 개입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는 등 대남 비방 기사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노동신문 6면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서울에서 윤석열 괴뢰 탄핵을 요구하는 제82차 촛불 집회와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대중적 항의 기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사진들을 편집하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종류의 비난 기사가 노동신문 6면에 실렸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의 이 같은 윤 대통령 모략 기사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는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1월엔 7건이던 대남 비방 기사가 2월엔 12건, 3월엔 22건으로 늘었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예고도 없이 통일부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불손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며 하지만 대남 비난 기사가 는 것만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접속도 차단돼 있어 보도를 목적으로 한 언론사와 연구기관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언론에서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의 북한의 대남 비난 기사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교전국으로 남북 관계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대남 비방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민족길이나 메아리 등 기존 대남 비방 선전 매체들의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남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남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또 남한 정치에 대한 개입의 수준도 축소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다며 12년 전에도 통일부가 북한의 총선 개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던 MBC의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불공정하니까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는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값까지 알아야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다는 평가. 민생 물가를 점검해야 할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국 최저가 행사장을 방문해 정부 행정 성과만 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닷새 뒤 이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중 객관성, 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MBC보다 먼저 보도한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제보자 색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미세먼지 농도를 설명하며 파란색 숫자 2를 크게 표시했다는 날씨 코너. 이종섭 당시 주 호주 대사의 임명 논란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민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정당이나 단체가 방심위에 제기한 총 189건의 민원 가운데 국민의힘 민원이 137건, 77건이 MBC 프로그램이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민원도 모 보수단체의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정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방위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의 보도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SPC그룹은 소속 제빵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기밀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왔죠. 허 회장은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주 검찰에 겨우 나와서도 1시간 만에 아프다면서 돌연 입원을 했었는데요. 결국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 등 8개 계열사를 거느린 제빵업계 1위 그룹입니다. 허 회장은 계열사 제빵 기사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탄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습니다. 지난 25일 4차 소환 때 겨우 나타났다가 조사 1시간 만에 돌연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한 허 회장은 어제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실로 끌고 왔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SPC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노조 탄압과 수사기밀 유출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SPC 황재복 대표는 허 회장이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모으고 민주노총은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허 회장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임원에게 검찰 수사관을 접대하라고 시켜 압수수색 일정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C 측은 허 회장이 검찰에 나가려 했지만 병원 측 반대로 출석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체포기한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픈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미끼로 올려서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거듭 의심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지마켓 같은 유명 오픈마켓이 검증한 업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현금을 뜯어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지마켓에서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습니다. 정가보다 20만 원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분 뒤 자신을 지마켓 판매자라고 밝힌 김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 제품 재고가 부족해 구매 취소를 해야 한다며 제품을 출고한 쪽에서 싸게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정식 구매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했지만 김대리는 지마켓 측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안내받은 카카오톡 계정 이름도 지마켓 파트너였습니다. 신뢰가 갔죠. 왜냐하면 지마켓은 굉장히 큰 회사고 지마켓 판매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자칭 지마켓 파트너는 물류회사 이름을 건 사이트를 알려주고는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계좌이체를 신뢰하기 어려우니 카드 결제나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지마켓에서 할인 행사만 1년을 한 업체다. 지마켓 측의 사업자 정보와 주소가 등록돼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정상적으로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라서 제 의심을 풀었죠. 이 씨는 결국 4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 수수료 500원을 입금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45만 500원을 더 보내란 메시지를 받고 그제서야 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잘못한 거인데 협박을 하는 상황이네요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 계좌에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등록된 것만 50건이 넘습니다.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제 이름 연락처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겁이 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거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는 홈페이지에서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했을 때 확인되는 도메인이 그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와 도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회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남의 정보를 도용해 오픈마켓에 입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마켓 측은 본인 인증을 한 사업자만 판매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신고를 받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간부도 성비위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경찰관들의 이런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 수뇌부가 지난달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한 경찰서에 현직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모 지구대 소속 30대 경사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22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발인은 해당 경찰관의 처남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고발한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계속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이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해당 경찰관은 현재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간부도 성비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급인 해당 간부는 부하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지난 2월엔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 기동대 소속 한 경장이 입건됐고 서울,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달 비위 행위자를 엄단하고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책임자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관의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비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무감찰 기능이 많이 약화된 총무감사관실의 본연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내부 복무 기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청장이 발령한 특별경보 기간은 이달 11일 종료됩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뒤 대표적인 격전지 서울 동작을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틀째 영남권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대장동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사흘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안타깝다면서 검찰과 정권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신 차량 이동 중 유튜브를 통해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 지역구 등에 대한 원격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상대 여당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뒤에는 서울의 대표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을 지역구를 5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제 백병전 상태가 된 겁니다. 한 명 한 표 한 표를 주면 상태. 누가 더 많이 투표시키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험지인 영남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째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양산에 이어 울산에 간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과 후보를 찾아 조용히 격려하는 것이라면서도 정권 심판론에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민주당은 불법주차 강력처벌법과 난임치료 유급휴가제 확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이른바 취향저격 7대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들고 충청권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최악의 정부였다고 맞받았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 등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뭉쳐야 할 때라며 당정 갈등 차단에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공약이 담긴 택배 상자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모형을 꺼내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충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바로 충청 세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을 찾아 현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전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부동산 폭등, 대중관계와 대북관계 등을 전 정부의 실정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에게 가진 퍼주기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을 가겠다는 조국 대표를 향해서 파렴치 잡범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야권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당 안으로는 단합을 강조하면서 당정 간 갈등 확산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직후 탈당을 요구했던 함원경 후보는 자신이 성급했다고 거둬들였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협상에 진심이라면 즉각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공의들 찾아가서 대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만나겠다가 아니라 의사 출신인 인요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전공의 측에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사법개혁과 과학기술, 복지 분야에 걸쳐 각종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심하다며 공직선거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생을 위한 사법개혁이 실종됐다면서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 퇴출, 공수처 정상화 등과 함께 로스쿨 입시에 정시를 도입해 연령과 출신에 따른 편중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나 지방대 의대, 경찰대 출신을 제외하면 지방대 입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혁신당은 핵심 진료 과목 보호, 과학기술 예산 확보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다수의 법률을 통일하고 체계적이고 일괄된 미래기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시민사회단체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정책 협약식을 맺었고 주요 지역구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들은, 인천 시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정작 오늘날의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마이크와 유세차, 로고송을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에 제약이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온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여사의 행적이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자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논란이 일자 김 후보 측은 앞뒤 맥락 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한 거라며 근거로 삼았다는 한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에는 홍보 외교동맹 활동 설명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했다.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로 김환란이 직접 인솔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조교들이 동원돼 파티를 준비했다면서 홍보 외교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고정적 성관념을 통한 외교였다고 비판합니다. 김 후보는 이런 대목을 놓고 성상납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이지만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표현도 왜곡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들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로서 국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입니까? 이화여대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위안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내일 현장 검사에 합류합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당의 개입은 없다면서도 전체 선거 판세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마다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를 가로막거나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철 아니냐, 상대당도 하는데 어떠냐고 변명을 하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인 춘천의 한 거리. 한 선거 유세원이 트럭 위에 올라 연신 허리를 굽히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 트럭이 서 있는 곳은 인도 위입니다. 선거 관계자가 타고 온 차량까지 인도 절반을 막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일부도 유세 차량에 가려져 있습니다. 따로 허가 같은 걸 받으셨어요? 그런 거는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어차피 근데 도로에 놓으면 다른 차들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근처 또 다른 유세 현장. 마찬가지로 트럭과 유세 차량이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도를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전차가 빠져나오는 도로 갓길에도 선거 유세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엔 노란 실선 2줄, 주정차하지 말라는 표시지만 유세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시 점령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많거든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 다 똑같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도 위 자전거 길도 선거 유세 차량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 차를 대는 건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혹시 여기 주정차하면 원래 안 되지 않나요? 원래는 안 되죠. 네, 원래는 안 되는데 선거철에는 조금 더 시에다 좀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행위입니다. 시나 경찰에서도 유세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도 된다고 허가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철이라는 이유로 유세 차량이라는 핑계를 대며 유권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거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일반 시민이 이래봐요. 이거 난리 나지. 최근 3년 사이 이런 교통 위반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과 소음 같은 선거 유세와 관련된 민원은 전국에서 2만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기차가 잇따른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하루 만에 9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시승 도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차량 성능 논란이 제기되자
샤오미 측은 시승 고객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길가 연석을 밟은 뒤 타이어가 터져버린 시승차도 나왔습니다.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아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我给雷总发的，雷总啊，他们这个是撞到那个马路牙子，就爆胎了吧？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샤오미 전기차 매장은 차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출시 당일 5,000대가 바로 매진돼 5,000대 한정으로 추가 예약을 받은 파운더스 에디션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比我想象中的好很多。我一开始把它对标是特斯拉，但是我觉得它要比特斯拉要好一些，从颜值上。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因为中国的电动车发展太快了，我要根据可能如果再买车，要根据当时的情况了，因为更新换代特别快，中国电动车，对，但小米肯定也是考虑的选择之一。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 가까이 팔린 샤오미의 첫 전기차. 이번 안전성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용인 푸시, 푸공주 등으로 불리던 국민 판다죠. 푸바오가 내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푸바오가 중국에서 어떤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유경 특파원이 푸바오가 살게 될 새로운 집에 먼저 가서 직접 둘러봤습니다. 쓰촨성 청두국제공항에서 차로 2시간. 긴 터널을 지나고 산길을 오르자 판다 그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푸바오의 새 집이 될 현수핑 판다 기지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이곳의 전체 면적은 15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야생 판다가 사는 해발 1,700m 높이에 높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판다들은 맑은 공기와 자연을 즐기며 생활합니다. 아기 판다가 나무 위에서 단잠을 자는 사이 어미는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그늘 아래서 대나무를 먹던 판다는 배 위에 대나무 껍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3살짜리 판다들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장난을 치다 평상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곳에 사는 판다는 약 90마리. 지난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나 판다 열풍을 일으켰던 타이샹과 동생 샤오치지, 말레이시아에서 온 형이도 있습니다. 방사장 주변은 한산하지만 일부 관람객은 수백만 원짜리 렌즈로 판다들을 촬영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다들 푸바오가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都挺喜欢福宝的，然后也知道他4月3号就会回来，然后后面也会5一的时候过来看他。 也希望为福宝在这里的生活加油，然后希望福宝能越来越好，在这里生活的。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가겠다는 판다맘도 많습니다. 机场我们到时候有很多的亲妈粉都会去接福宝，从我目前知道的有100-200号人了。 푸바오는 이곳에서 한 달간 검역을 거친 뒤 최종 거주지를 정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푸바오가 이곳 현수핑 기지에 도착합니다. 자연환경과 동료 판다들이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판다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쓰촨성 현수핑 기지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들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대상 중에는 포르쉐나 벤츠 같은 고급 수입 차량의 운영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 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도 보고됐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내준 한 중소금융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와 2억 원을 훌쩍 넘는 지바겐, 또 BMW의 최고급 승용차인 8시리즈뿐 아니라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카 718 박스터, 파나메라도 눈에 띕니다. 모두
1억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차량들입니다. 일부 사업자와 법인들이 리스 형태로 운행 중인 고급 수입차의 리스 할부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정한 이자 환급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26일. 그런데 지원 대상이 확정된 건 불과 사흘 뒤인 29일이었습니다.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틀 만에 선정한 겁니다. 혈세 지원 사업을 꼼꼼한 심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총선 다가오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돈을 대출해준 일선 금융권 담당자들조차 고급 수입차 리스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리스를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 정부의 지원폭이 축소되니 포함시키라는 답변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보다는 정부 정책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고가 외제차를 타는 분들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지원 기준이나 소득 등을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정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메입니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제주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빨갱이와 폭도로 몰려서 희생이 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제주 4.3. 내일이면 76년이 되는데요. 제주 주민들은 판결문조차 없는 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4.3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활발해졌는데 70여 년 만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벗게 된 제주 주민들을 김상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48년 토벌대는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오영종 할아버지는 18살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쳐 숨었는데 이듬해 다리에 총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난데없이 빨갱이라며 군사재판에 세워졌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받아 정해자 형기도 모르고 뭐 재판에 정해자 뭐 추럭으로 그냥 혼자 시건가거네 퍼나거네. 7년 옥살이 끝에 가석방 됐지만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빨갱이 낙인과 경찰의 감시 아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군사재판 70년 만인 2019년 오 할아버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노심 뭐 기쁘지요. 지금까지 좀 아무런 죄 없이 살다가 무죄에 나는 얼마나 기쁠까 다 기뻐요. 우리 모연 만세도 부르고. 4.3 당시 군사재판을 뒤집은 첫 판결. 이후 정부는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용자들을 검찰과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살 나이 가족을 모두 잃은 김축생 씨 자매. 폭도로 몰려 사라진 아버지와 오빠 3명은 아직도 유해조차 못 찾았습니다. 우리 오빠들 셋 다 죽고 아버지 다 죽고 조카들 나올라 다 죽고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로 말릴 수 없어요. 저는. 검찰과 법원은 이들 가족의 재심을 열었고 자매는 아버지 오빠를 대신해 법정에 섰습니다. 복도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소름이 삽니다. 저는. 무슨 죄가 있길래 3살 난 조카들 나올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곳 제주법원 직권재심법정인 201호에는 피고인석이 따로 없습니다. 애초에 죄 없는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쭈로 살았다는 그 죄가 됩니까? 우쭈로 산 것이. 해안에 살았으면 희생이 안 됐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저희 식구 5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는 밥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라 노니까 다 죽여보니까. 공소장도 판결문도 없는 무법천지 군사재판에선 2,500여 명이 유죄였습니다. 이 중 1,700여 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4.3은 여전히 재심 중입니다.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이번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각 당의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ICBM 관련 기술을 연구하다가 탈북을 한 박충건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46용사의 얼굴들 앞에 한 청년이 꽃을 내려놓습니다.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찾은 백령도에서 박충건 박사의 소감은 죄송함입니다. 실제 북한에서 무기 개발 분야에 있었고 그 분야에서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스러운 마음. 2006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시작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잦아졌습니다. 북한이 과시하는 미사일 개발에서 박 박사는 극한의 환경에서 첨단 무기가 작동하는 핵심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학과를 합치면 ICBM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윤활유, 부동액, 그런 걸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 박사는 지난 2009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옌지와 단둥을 거쳐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아직도 얼음이 있었어요. 너무 추웠는데 이 강을 건너고 나서 거의 끝에쯤 다다랐을 때는 몸이 굳어서 하반신이 굳어가지고. 탈북 8년 만에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청년공학도는 더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다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영입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새로운 롤 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 공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탈북민 2명이 국민의힘에 영입돼 의원을 지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북한 인권재단 설립 운동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가 북한의 핵무력 개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박 후보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국방력과 안보 강화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간첩단 또 이제 적발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진한 이념 논쟁이고 색깔론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박 후보는 탈북민이자 공학자, 산업 현장 종사자, 30대 청년입니다. 우리 사회의 누적 탈북민은 3만 4천 명. 이미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등으로 분화돼 있는 이들 또한 박 후보가 대변할 시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축구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가 국내 지도자 4명, 외국인 감독 7명을 포함해 11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또 K리그 현직 감독들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차기 감독 후보를 32명에서 11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중 7명은 외국인, 4명은 국내 지도자입니다. 지난달 태국과의 2연전을 이끌었던 황선홍 임실감독도 포함됐습니다. 황 감독은 A대표팀 감독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전력강화위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이후에 감독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충분히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K리그 현직 감독도 후보군에 있다고 밝히며 K리그 감독 빼가기 논란도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시즌 중에 감독이 팀에서 나오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속 팀에 대한 부분은 소통을 분명히 해야 팬들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강화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군제대 4개월 만에 환골탈태 선두 한화의 핵심으로 거듭난 선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물집을 달고 다니는 임종찬 선수를 박지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2대2로 맞선 9회 말 투아웃. 심호흡을 한 임종찬이 거침없이 배트를 돌립니다. 타구는 좌중간에 떨어졌고 그렇게 생애 첫 끝내기가 완성됐습니다. 달라진 임종찬이 달라진 이글스를 이끕니다. 2020년 한화에 입단해 강한 어깨와 경기 중 메모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던 임종찬.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재작년 현역 입대했습니다.
7사단 신병교육대 대에서 구중대 소속으로 조교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10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할 게 막 달리기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밖에 없어서. 지난해 12월 전역 후 공백을 채우려 온갖 훈련을 시도했는데 올해 시범 경기에서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시범 경기 최다 안타를 몰아쳐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임종찬 선수 진짜 개막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개막 후에도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면서 주위의 의구심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선배 김강민과 괴물투수 류현진의 조언에 1군 주전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그런 실수는 경기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거고 다음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하자라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 타자라면 손바닥에 물집이 당연하다는 임종찬. 아직도 한 타석이 간절합니다. 타자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타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여자 배구 챔프전은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현대건설이 뒷심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고 13년 만에 감격의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7경기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8년 만에 챔프전 정상에 오른 현대건설. 혼자 38점을 책임진 모마도 이제야 미소 짓네요. 현대건설 특유의 하이파이브는 아무리 세도 용서가 되겠죠. 세 번째 별을 단 현대건설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MVP 모마는 춤사위까지 선보였고요. 선수들은 강성현 감독을 익살스럽게 괴롭혔습니다.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건 뭘까요? 제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그게 1차전 때부터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제일 먹고 싶고. 부임 3년 만에 우승한 강성현 감독은 우승 뒤풀이에서도 만감이 교차한 모습이네요. 뒷심 얘기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뒷심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너무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 반면 라스트 댄스를 꿈꿨던 김연경은 이번에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현역 연장과 은퇴 중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프로야구 삼성의 오익수 김현준 선수의 호수비 보시죠. 투수 원태인 선수가 고마워할 만하죠?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윤중로에 피어있는 벚꽃들도 한층 더 화사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9도까지 올랐고요. 여주시가 27.3도로 초여름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반면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총 누적 강우량을 보시면 특히 자정을 전후에서는 붉게 표시된 제주에는 최고 100mm 이상, 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의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 수도권부터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높아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15도, 광주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